오늘 톡콘서트 사회를 맡은 영광군 청년 싱크탱크 대표 임세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떨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영광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PPT로 설명드리고 톡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배경, 수립 과정, 청년 싱크탱크 활동사항, 추진 중인 청년 활력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영광군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은 인구가 55,000명인데 지금 청년이 28.7%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광군이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실상 다른 지역에 비하면 청년이 2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보시면 65세 이상 초노령 인구가 26%나 됩니다. 보통 저희가 20% 이상일 경우에 초노령사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영광군이 26%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광군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영광읍에 분포하고 있고요. 도표를 보시면 향후 10년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청년들이 없어질 국면이 다수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영광군에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12월 달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의를 만 45세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을 100억을 올해부터 20억씩 해서 5년 동안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2년 동안 청년발전 5개년 계획을 구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리고 청년협의체, 청년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4개 분야 81개 사업, 그 중에 청년 싱크탱크 청년들이 활동해서 14개 사업을 제안을 했고, 그 중에 14개 중에 11개 사업을 실제 영광군에서 수용을 하고 후반기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년발전 5개년 계획을 6월 5일날 의원에서 심의를 했고요. 6월 8일날 확정을 해서 지금 2017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싱크탱크 활동 사항을 보면요, 3월 10일날 청년 싱크탱크 발족식을 가졌고요. 저희가 서울시, 여기에 보시면 서울시에 있는 무중역지대입니다. 무중역지대 청년 허브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실제 서울시에 있는 청년 정책을 저희가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아지트였는데요, 영광군청에 있는 지하, 저희는 벙커라고 부르는데 지하 AB군 중대장실, 거기서 지금 저희가 청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정책을 토론하고 했던 공간입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전라남도하고 청년협의체끼리 MOU를 맺고요. 영광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있는 청년들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에 전라남도 군청에 있는 실과장 분들하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실제 청년 정책 토론을 했는데 저희 박만수 과장 말에 의하면 마치 군의의 감사받는 그런 정말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청춘 와락이라는 청년 문화 행사를 위해 저희가 한 10차례 이상 모여서 회의를 했던 모습입니다. 대부분 낮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저녁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청년학교라는 사업입니다. 여기 정말 영광군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만 45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청년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강사가 되기도 하고 수강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7개 교과정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영광군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모집을 했던 청년 도전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모집될 청년 동아리 사업,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상 육성 사업. 지금 보시다시피 앞으로 영광군에서 펼쳐진 청년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원순과 톡 까놓고 토크 콘서트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보는 거내고 솔직히 너 이래 너 생통서 만난 너왜 너저 나보는 거내고 궁금했어 설렜어 낯설어서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 영광천년 패널 9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제자는 여러분이 이날의 챔피언입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의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질르는 사람 오늘 술래 나같이 빙글빙글 나가 솔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모두에게 퍼져 아름다운 젊음이 깔아줘 이쁘다 까는 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노래. 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일부 청년 박원순에게 묻다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청년 시절 박원순 시장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2부 청년 정책을 묻다에서는 앞에 나와 계시는 패널들의 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과 지역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지막 3부는 박원순 시장님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영광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간중간 시장님 말씀을 듣고 즉흥 질문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패널들과 시장님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박원순 시장님의 영광 방문을 환영하는 시 낭독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영시는 상사 시인으로 유명한 정영택 전 전라남도 문협 회장님이 직접 써주셨고 김현수 시인님께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통합이게 하소서. 박원순 시장님의 영광 방문을 환영하며 정영택 시대의 꽃, 민주의 꽃, 억압 속에서 더 향연하는 소통과 통합에 늘 푸른 나무요, 신령의 땅, 영광스런 영광의 밝기, 우리 모두 벌납이 되어 님께서 소중히 피어올린 소통과 통합의 꽃향을 찾아 삭과 갱이도 잠시 놔두고 땀내나는 목숨은 그대로인 채 곁으로 왔습니다. 임의 곁에 있습니다. 더 철저한 민주주의, 더 높은 인격적인 사회,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
말과 글이 아니고 아름다운 행동이어서 더 빛나는 꽃입니다. 더 곱게 선 나무입니다. 그래 저래 모두가 함께한 오늘 더욱더 아름다운 소통이게 하소서. 더욱더 아름다운 통합이게 하소서.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멋진 시 낭송이었습니다. 박호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과 시장님에 대한 영광 국민의 염원이 잘 담긴 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부는 청년 박원순에게 묻다입니다. 사실 박원순에게 강연을 요청했는데 강연보다는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게 더 부드럽고 더 청년들이 소통하기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좀 가져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편하게 저희들에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검사, 변호사, 인권변호사,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 희망제작소, 또 서울특별시장 등을 통해 외부에서 비춰진 모습이 반항아, 활동가, 범생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이런 이미지 말고 시장님 스스로 본인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십니까? 예. 글쎄, 제 스스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가는 길은 좀 싫은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게. 왜냐면 인생이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뿐인 삶을 남들하고 똑같이 가기보다는 뭔가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가는, 그럼 좀 이상한 거죠. 어떠세요? 네. 지금 아마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살아온 삶의 이력 중 굴곡이 정말 많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특이한 게 1982년 대구지방경찰청 검사로 이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만에 사표를 내시고요. 또 이듬해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셨는데 잘 나가는 변호사도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엔 좀 쉽지 않은 상식인데 분명 내부적으로 분명히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청년들에게 좀 들려줄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 이렇게 사람 잡아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만뒀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 해보니까 돈은 좀 불리긴 했어요. 제가 아마 계속 벌었으면 이런 건물도 하나 서울에 하나 마련했을 텐데. 근데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려치고 보니까 우리 80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습니까? 우리 주변에 대학생, 노동자, 예술가, 정치인
그냥 감옥이 줄을 섰는데 그걸 가만두고 내가 돈만 벌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 가십니까? 정말 멋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정말 저도 그래 공감합니다.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청년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근데 본인도 사실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서울에서 잘 나가는 그만두고 네. 이렇게 영광에 왔잖아요. 질문권을 내가 이렇게 뺐을 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을 이제 그 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향을 지켜주시고 또 고향을 빛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타지에 살더라도 언젠가는 고향을 돌아올 수 있게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이 질문들은 사실 저희 청년들에게,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좀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지향점을 갖게 하기 위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가졌으면 하는데,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님은 변호사 초기에 고 조용래 변호사님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정법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이 나중에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권 변호사로 알려지는데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시장님께서 품고 계시는 멘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네. 예, 근데 뭐 제가 정말 뭐 무슨 훌륭하고 위대한 뭐 그런 결단이나 이런 걸 한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저기 2달 됐는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막 데모를 엄청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경찰 기동대가 와서 막 뭐 이렇게 잡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화 여대생하고 미팅 약속도 있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저도 가서 데모를 했죠. 그러다가 재수없게 잡혀갖고, 학교 잘리고 감옥 가서 몇 달 있다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마 그때 미팅 약속을 잘 기억하고 데모 참가 안 했으면 저도 이제 부모님 말씀대로 이렇게 판검사 돼가지고 좀 민족운동하고 그러던 사람들 잡아가두고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제가 이제 유치장을 갔더니, 이제 그때는 관악경찰서라고, 그게 동양 최대의 파출소였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정보과 형사도 있고 막 굉장히 이제 경찰이 컸는데요. 거기서 제가 보니까 저는 1학년 이제 아주 정말 뭐 신입생이고, 선배들, 요새 국회의원도 되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제가. 이른바 이제 의식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분들이 한때 다 감옥 가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 뭐 정치인들 중에 오늘날 역할 좀 하는 사람 치고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뭐 제가 의식이 막 있었고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진짜 우연히 그때 안 잡혔으면 저는 그분들 잡아가두는 사람 됐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또 운도 좋아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간 걸 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시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보니까 정말 연합 분위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뭐 데이트하자 그럽니까? 술을 먹자 그럽니까? 그냥 책은 계속 차입해주고, 그래서 제가 한 100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수백 권이고, 뭐 아주 어려운 책도 그때는 술술 익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감옥을 잘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감옥 가라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도 좋았고, 뭐, 그랬죠. 네.
뭐 덧붙여서 질문하자면 결국 서울대 복학을 안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복학을 시켜줬죠. 언제더라? 1980, 80년인가 81년인가? 그런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저를 쫓아낸 대학을 왜 가요? 동창회도 안 갑니다. 네. 네, 보통 비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쓰신 책 중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의미를 청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나아갈 길,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밝고 좋은 그런 미래로 갈 거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과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미래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집단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민족이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E.H. 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라는 것은 이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국을 우리가 자세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돌아보기고, 그 다음에 둘러보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저는 서울의 도시를 정말 미래의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는 그 욕심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제가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도시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예컨대 요새는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예컨대 인프라 205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인프라라는 게 도시 인프라는 계속 낡잖아요. 그래서 2050년의 미래까지 그 인프라를 어떻게 새롭게 리뉴얼 할 건지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인프라 2030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계속 이 다른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나오죠. 세 번째,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의 이 통계를 보면요, 1인 가구가 25%나 됩니다.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살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산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음식 문화라든지 이게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주거부터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서울에 여러 주택을 재건축을 허가해 주면서 가능하면 소형 주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민들한테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 개포 뉴타운 재건축을 하는데 전부 그냥 큰 평수의 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형 평수를 무조건 30%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그냥 그 길가에다가 그냥 5m마다 박원순 물러가라, 또 박원순 다음에 두고 보자 뭐 이러더니 한 1년이 안 돼갖고 오히려 그 소형 평수를 더 늘려달라고. 이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통계 자료가 벌써 미래를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도 사실 과거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다시는 그런 독립을 잃고 우리가 이런 건대화에 뒤처지고 사회를 거꾸로 살게 되면 우리 민족도, 우리 국가도, 우리 사회도, 또 자기 개인도 결국은 후퇴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썼죠, 하나. 네. 제가 아마 지난 10년 동안 잘 경험해봐서 시장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연구를 엄청 했네요. 제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요. 제가 그 청년 박원순을 좀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자. 사실 서울에서 제가 살 때는 시장님을 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영광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뉴스로 보는 박원순하고 옆에서 보는 박원순은 분명히 틀릴 것이다. 저희가 이참에 영광에서, 그러니까 전라남도 많이 오셨지만 전라남도에서 박원순이라는 한 사람을, 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을 제대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 청년들께 좀 많이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군수님을 좀 분석을 좀. 네. 네. 사실 군수님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 그 시장님께서 영국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을 한 후에 94년 39살 때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고 시민운동가로서 성공한 변호사에서 현장 활동가로 변신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했었습니다. 군부 독재 연장이었던 이제 문민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참여연대의 모델이나 벤치마킹한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영래 변호사님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분이 정말 살아 있었으면, 이분이 살아 계셨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까.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영래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은 그 당시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여러분 부천서 성고문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변론하신 분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 많이 했죠. 전화 교환은 여성들 청년 사건을 변론했는데 말하자면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그게 정년이었어요. 그냥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혼하면 정년이 되는 이런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소송을 해서 이기셨고요. 또 망원동 수재 사건이라고 이게 아주 큰 홍수 피해가 났는데 서울에서 그게 결국은 서울시와 이 현대건설이 잘못한 것이다. 그걸 소송해서 집단 소송을 해서 이겼죠. 그때 저도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상대로 그때 소송을 했는데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분이셔서 참 많은 이걸 배웠죠. 그분이 가진 통찰력, 또 어떤 이런 추진력, 포용력. 한겨레 신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마 그때 이분이 쓰신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이제 45세 요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직전에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박 변호사 돈 이제 그만 벌고 외국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유언처럼.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그때 제가 돈을 엄청 잘 벌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갔죠. 2년 동안. 그래서 영국, 미국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엄청나게 스폰지처럼 그런 운명을 흡수해서 사람이 이걸 어디에 써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조희연 이 서울시 교육감이라든지 그 김중배 한겨레 신문 사장도 하고 MBC 사장도 하셨죠.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하고 안경환 법무장관 이번에 낙마하신 그분도 사실 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는 이미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만드는가 이런 걸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처음에는 상관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든지 한번 저는 굉장히 빠지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다 던지고 참여연대 상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부패방지법,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 복지의 기본을 만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이런 게 다 참여연대 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소액주주, 지금 이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 계신 장하성 교수도 그때 저희들이 함께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참여연대가 거의 이 정당보다도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 신났죠. 그래서 집안이 망하든 뭐하든 그런 거는 잘 몰랐고. 네, 시장님 얼굴 뵈니까 얼굴에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지 다시
그 열정이 느껴지시는 게 예, 그때가 제 황금기였어요. 네. 지금은 제2의 한금기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이라는 지금은 뭐 서울시 공무원이 4만 7천 명이나 되고 네. 한 해 예산이 30조 정도가 되고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다 뭐 있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 회원 막 뭐 회원 오지 말라고 그냥 전국을 다니고 네. 그때는 내가 여기 우리 뭐 해남 뭐 여기 강진 뭐 저기 어디입니까 다 다니고 네. 그랬어요. 그때는 전국구였는데 네. 서울시장 되니까 서울시에 딱 갇혔어 그냥. 그때는 아마 전 국민이 다들 좋아했을 텐데 시장님이 되시니까 한 50%는 싫어하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사실 책에서 봤습니다. 네. 아니 이제 정말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 약수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 한 10명 중에 2~3명의 택시기사는 저하고 싸워요. 왜냐면 차비를 안 받으시겠다고. 근데 제가 차비를 어떻게 안 드리고 내립니까?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딱 되고 나니까 정말 절반으로 쫙 나뉘더라고요. 당이 다르면. 그냥 무조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엄청난 손해를 제가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또 정치라는 게 또 네.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또 중요한 이 힘이기 때문에 정치를 또 희화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보니까 우리 임군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정치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농사짓는 게 좋았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일단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제 시 문구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희망 제작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핵심 가치를 카피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 제작소는 지역과 중앙이 균등하게 발전하기를,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를, 퇴직자들의 공공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풍성해지기를,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공공 리더가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치 시 같지 않나요? 네, 정말 많은 뜻을 담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적인 공공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가능한 청년들의 방향성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세상이 가만 두고 있으면 점점 더 나쁜 세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게 확실히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 이게 막 그 웅덩이에 고기를 잡으려고 우리가 막 흙탕질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흙탕물이 잔뜩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옆에 보고 있으면요. 그 물을 푸고 나면 왜 이 밑에 샘물이 막 솟아나요. 네. 그러면 조금 한 10분 있으면 그냥 엄청 깨끗하게 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샘물들이 존재하면 그 흙탕물인 세상도 좋아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이렇게 해보면 참 보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방금 희망작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참여연대는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이나 아름다운 가게는 나눔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또 바꾸는 걸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게 자꾸 잘 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참여연대가 이렇게 그 당시는 사실 굉장한 권력 집단이 됐어요. 시사 저널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이걸 조사하면 그 참여연대나 사무처장인 제가 영향력 있는 10인 안에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으잖아요. 그죠? 잘 되면 재미없지 않나요? 자기가 없어도 되는데 뭘 왜 계속 있어요? 그래서 탁 버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도 처음에는
나눔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됐는데 제가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눔 문화가 이제 하나의 일상적인 보편적인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억 정도 모금도 하고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를 해보니까 이게 헛물건을 기부받아서 수선해서 남는 것을 이 자선에 쓰는 이런 일인데 그게 전국에 한 100개 이상 생기고 한 400명을 고용하고 한 300억 정도 되니까 잘 되니까 재미가 없으시더라고요. 버렸어요. 희망자약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는 지역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 이런 걸 뭘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이 사례나 이런 걸 다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어떻게 좀 적용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볼까. 그때 제 조언을 가장 잘 들은 분이 전라북도 완주군 군수였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뭐 일본을 같이 여행을 하면 이분은 과장 딱 3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군수 시장님들은 혼자 오세요. 그럼 혼자 보고 그걸 어떻게 다시 전달합니까? 근데 이 임정혁 군수님은 자기 과장을 딱 들고 와서 딱 현장을 보면 야 이거 이렇게 우리 하자 딱 결정을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 완주군이 전국에 가장 빛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로컬 푸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 직업을 그때는 내 직업이 뭘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소셜 디자이너.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까? 이걸 전문적인 직업으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소셜 디자이너라고 제가 이름을 달고 다녔는데요. 세계 첫 번째 만들어진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껏 만나세요. 농촌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옆에서 시장님 말씀을 듣는데 심장이 콩닥콩닥거려서 말씀 잘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달명가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실 이 시간에 저희가 몰랐던 인간 박원순을 조금이라도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곧바로 2부 청년 정책을 묻다에서는 여기에 계신 청년 패널들이 청년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이것만은 박원순 시장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는 내용을 미리 키워드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곧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행이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시장님이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를 하나 골라주시면요. 거기에 질문하신 청년 패널들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 광고인데요. 유머 광고. 제가 조금 그 아재 개그를 좀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도 긴장이 되고 잘 안 되네요. 이영종 국장님 말씀. 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영광에서 나고 자라고 계속 살고 있는 지금 지향도 살고 있는 청년 이형주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유머감각 제 질문을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부를 이제 좀 소프트한 분위기에서 시작하고 싶으셔서 고르실 것 같은데 진지한 질문 아닙니다. 유머 감각이 없다고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주 이제 그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재 개그 뭐 이런 거를 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보면은 많이 재밌어지셨거든요. 말씀을 옆에서 들었을 때 전혀 찌지도 않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뭐 요즘 연습하신다거나 아니면 배우고 계신 게 있는지
근데 내가 보니까 영준 씨가 질문을 진짜 유리하게 잘하죠. 그죠? 그죠? 네? 아니 우리 TBC 교통방송이 서울시 방송인데 거기 스카우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능 감각이 좀 있어요. 근데 지난번 그 이명박 정권 또 누구야? 박근혜 정권 때 내가 한 번도 어디 그런데 넌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때 SBS인가? 힐링 캠프. 거기는 예약? 녹화 예약까지 다 잡았는데 나중에 좀 픽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제가 좋은 걸로 좋은 기사로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참 이상하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냄비 받침인가? 네, 거기 보셨죠? 제가 이경규를 뼈를 잡았죠? 네. 아니 맞게만 줘보세요. 아니 시장님 얼굴도 너무 편해 보여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또 하나만 더. 제가 할까요? 너무 좋은 게 많네. 네. 육아적 책 아마 여성분도 많이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로 새 아이 교육 때문에 인천에서 살다가 귀농 요청하게 된 김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인천에서 살다가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를 기출한 지 올해 4년차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삶을 선택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빡빡해요. 전남이 맞벌이 비율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 자료를 있을 정도로 엄마 입장에서는 육아, 교육 문제는 현실입니다. 일도 해야지, 잡도 뽑아야지, 아이들도 키워야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서울시 정책,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 정책 등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 좀 해주세요. 한 시간 해야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안전도 챙겨야 되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이 국민 자신에게 맡겨진 그야말로 그걸 뭐라고 하죠?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되는 각자 도생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건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정부는 모름지기 시민의 삶에, 국민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서울시장을 딱 맡아가지고 8조 6천억의 채무는 줄이고 복지는 4조에서 8조로 늘렸습니다. 복지를 이렇게 늘렸더니 그리고 청년 수당을 막 이렇게 주고 뭐 이런 걸 했더니 새누리당 쪽에서 그때 저를 뭐라 그랬습니까?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다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우리가 뭐 나름 그동안 복지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요 OECD 국가에 비하면 이게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지금 육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아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면 다시 돌아가기가 또 거의 힘든 상황이잖아요. 제가 서울에 직장맘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이 상담실에 티슈가 놓여있어요. 이게 왜 상담실이 있냐고 그랬더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멀쩡한 대기업에도 육아 휴직을 하려면 눈치 주는 거예요. 책상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육아 휴직조차도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불안해서 어디에 붙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대로 짓자. 내가 1000개를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요. 내년 제가 임기가 6월에 끝났는데 6월까지 6년 동안에 1300개 정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에 한 30% 줍니다. 아마 지금 다른 지역은 5% 겨우 될 정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40%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안 드리는 거죠. 서울시가 이미 30%를. 그다음에 제가 혹시 삼선을 하면 그러면 그거 4년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30% 이지라고 했으니까 한 50% 목표를 할 거니까 그러면 평균 치면 40%는 근데 너는 가만 계셔도 그냥 40% 다 쓰게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은평 지역에 김장시장을 보니까 거기 그 방학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 그러니까 부자는 학원에 가라고 그러는데 맞벌이 부부에 아이들 그냥 지난 치면 없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년 예산은 제가 핀란드가 아난달로라고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방광후에 예술학교예요. 아주 규모도 상당히 있는 그런 학교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말하자면 아이들이 와서 예술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쪽 양천구에 하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전체 구에 다 하나씩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가요 돈 아끼려면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냥 강바닥에다가 22조를 쏟아버렸잖아요. 그런 돈 안 쓰면 어린이집 국공립 100% 줬죠. 국공 아니 그다음에 공공주택들, 공공임대주택. 아니 제가 비엔나를 볼까요? 오스트리아에 공공임대주택이 70%예요. 그러면 전체 가구의 70%가 국가나 지자체가 거예요. 그러니까 비엔나 시거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주잖아. 아니 아주 부자 30% 빼고는 누구나 그걸 쓸 수 있는 집값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사회민주당 2차 세계대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집권을 했더라고요.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이 나라를 도시를 제대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 한 6만 호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난 임기 때 8만 호를 지었고요. 이번 임기에 지금 내년 6월까지 하면 또 8만 호를 짓습니다. 16만 호를 지난 6년 동안에 지었어요. 그 땅값 비싼 서울에서 의지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진짜 정신 똑바로 박힌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을 뽑으면 이 세상이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세상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여기 보니까 조기령 영등포 구청장님이 오셨네요. 네. 근데 우리 조기령 구청장님은요 영광이 고향입니다. 근데 제가 아니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혹시 그 청중 중에서도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에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패널 분들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일단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또
예, 뭐 저기 어린이 병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조경상 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 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30대 이장 조경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키워드로 나온 어린이 병원, 말 그대로 어린이 병원에 대한 제 질문인데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또 육아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은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 자녀들의 그 병원을 데리고 가는 문제들, 이런 것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이라서 좀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인으로서 이제 투입 비용이나 대비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택해서 지방에 사는 것도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료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전남부지사 나오신 분한테는 우리 청년들이 요구를 하십시오. 어린이병원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 서울 방금 이제 그 말씀 관련해서 어느 경상 무슨 도에는 그 지사가 도립병원이 1년에 적자가 50억 난다고 그 도립병원을 없애버렸죠. 경상 무슨 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시립병원이 13개가 있는데요. 1년에 적자가 700억입니다. 근데 저는 병원을 더 지을 생각이에요. 왜냐? 저는 돈 없어서 아픈데도 병원을 못 가고 억울하게 죽어가야 되는 그런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적자는 바로 그런 분들을 치료하느라고 생긴 적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착한 적자다. 그래서 시립병원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려고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판단을 했는지 아무튼 폐쇄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어린이병원이 서울시립으로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서 언젠가 한번 보니까 특히 그 발달장애 아동들 10명 중에 1명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국에서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시민 아니라고 쫓아보낼 수가 없잖아요. 다 받아요. 그런데 4년이나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4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몸이 다 커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 아주 큰 신세를 기업한테 200억 내라. 또 서울시가 100억, 300억으로 지금 행동치료센터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곧 완공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간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말하자면 케어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데려와라.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생각에 저는 서울은 서울 시민만을 위한 서울이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고 또 결국은 이 지역에서 아이들 무슨 용돈까지 결국은 물건 팔아서 돈 벌어가는 기업들의 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런 철학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결국은 적어도 돈 때문에 자기 건강과 생명에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립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좀 사회자가 좀 관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신 패널 분들이 전부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보통 2-3가지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 패널에 집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관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청년농부 그 김용철 의원님이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요. 주제는 미래 농업에 대해서. 영광이 농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농사꾼 자칭입니다. 김용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많이 피력하시는데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의 많은 변화를 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도시를 구한다는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은 지역적인 특성상 농업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속에서 청년 농사꾼들 또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귀농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다수의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청년 농사꾼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농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다시 도시로 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농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통해서 현재 청년 농사꾼들 또는 귀농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그와 함께 더불어 시장님께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동농상생을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완전 청문회인데. 근데 저는 우선 국가의 농업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농산물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판매 환경 자체를 국가가 저는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TA 같은 거 보면 아니 FTA에 왜 가장 약한, 가장 이 대표성도 없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희생을 합니까? 늘 보면 농산물 부분은 대체로 수입을 자유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대신 현대자동차라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게 FTA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FTA 내용이 뭐 FTA 자체를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용은 저는 바꿔야 된다. 오히려 농민은 보장하고 농업은 보장하고 그 산업은 이미 잘 나가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니까 거기가 조금 희생하는 예컨대 이런 원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상생과 관련해서 서울이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죠. 서울과 농촌은 완전히 하나로 직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냐? 농민이 식량을 생산 안 하면 서울 시민이 뭘로 먹고 삽니까? 저는 사활적 관건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시장되고 나서 딱 그 다음날 결제한 게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토요일 일을 빼고 나면 계속 점심을 먹는 거니까 그 뭐 공급해야 되는 일정한 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재배가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몇 달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 먹거리 정책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은 제가 거듭 강조했던 게 우리의 먹거리 정책의 기본은 농촌에 소농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 공공급식에도 2단계로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의 경우에도 뭐 농수산물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잖아요. 아까 오늘 우리 김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그 MOU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그래서 그 우리 영광군에서 이제 이런 소농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검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척하고 포장해서 서울시까지 운반해 주시면 서울시에 9,000원 그걸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조기능 구청장님하고 우리 김 교수님 두 분이 한번 잠깐 일어나서 그냥 악수를 한번 하시죠, 뭐 오늘부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그 강동구하고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하고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죠,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농업이 말하자면 농민이 잘 살지 않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어느 선진국도 농민들이 잘 살아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농민이 저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이 보장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농민들도 저는 혁신이라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판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서울시의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골목에 가면 예컨대 영광군의 이런 식품들이 뭐 잡곡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공식품까지 한 번에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일주일 동안 이 쇼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도의 구색을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친환경 이 농산물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좋은 장소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저는 정말 저는 여기 오늘 모인 우리 청년들이 또 영광의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런 행사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청년 농부들의 관심이 이제 많은데 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팜핑이라고 해서 팜이 농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캠핑에 핑해서 팜핑이라는 신조어까지 있는데 예컨대 포도밭을 하는 어떤 청년 농부가 그러면 포도밭 그 옆에서 캠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뭐 포도 따먹게 하고 1인당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3명이 오면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몇 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전답 그 쌀이나 뭐 이런 어떤 잡곡 중심의 농업에서 이제는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강화하면, 그리고 저는 우리 군이나 도에서 조금 더 투자하고 서울시도 저는 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R&D를 우리가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식량 그냥 단순히 식품이라는 게 농업만은 아닙니다. 이게 바이오 산업이고 심지어는 메디컬 산업이기도 해요. 옛날에 식약 동원이라고 했잖아요. 음식과 약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현 박사라고요. 지금 곡성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 아시죠? 예? 미실란. 예. 예컨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부지런히 농사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내가 아까 밥 먹다가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낙과라든지 또는 못생긴 거 있잖아요. 뭐 사과도 왜 아주 이상하게 작고 뭐 백화점에 팔기는 어려운 거. 그렇지만 그게 당도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걸 잼으로 만들어서 못난이 형제, 제가 브랜드 이름도 정해드립니다. 못난이 형제들, 그런 제목으로 파시면 제가 홍보대사 해드릴게요. 네. 너무 재밌죠? 재밌으면서 유익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질문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20대 청년 사업가 장준환 위원의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에 살고 있는 27살 장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용인대학 유도학과를 졸업하고 유도를 전공한 청년인데,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이제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장이나 차리지 고민을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시장님의 영향을 받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털어먹으려고 지금. 네. 뭐 청년들에게는 제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드려야죠. 근데 한번 제가 쓴 책이 한 40권 정도 되는데요. 지역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뭐 마을이 학교다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많죠. 그런데 그 책이 다 어떤 책들이냐면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물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무슨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그 한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제가 2006년에 전국을 한 3년에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잘하는 분들,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인터뷰해서 제가 이 책을 4권을 그때 냈고 10권을 내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뭔가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알다 보니까 저도 잘 알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사실 시장이 안 됐으면 주식회사 1000개의 직업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 강연을 하려고 전주까지 왔다가 그냥 그 이남으로 못 내려왔네. 왜냐면 근데 그거 한번 하면 근데 전북대학교 강당에서 한 1000명, 1500명이 모이고 그랬어요. 경희대학교 할 때도 뭐 한 2000명이 모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아주 뭔가 갈증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얼마든지 필요한데 근데 그 직업의 핵심은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하나를 딱 잡아서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세상에 하나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른바 1인 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강연 시장이 엄청 커져 있어요. 전국의 지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강연하잖아요. 전국의 대학마다 무슨 과정 아침마다 강연하고요. 뭐 기업마다 하고 그래서 전공을 하나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조경상 이장학이라는 걸 한번 이장학 연구소를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대통령 하기보다 서울특별시장 하기보다 이장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 이장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과 이 미묘한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전국을 아까 돌아다녔다고 그랬죠. 그 중에 남해를 갔습니다. 남해 다랭이 마을을 갔는데 거기 이장님이 탁월한 분이세요. 왜 그랬냐면 거기가 이제 다랭이 마을이니까 경관 마을이잖아요. 이 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이 다단계 농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러 오는 거예요. 민박을 치기 시작했어. 그럼 민박을 치는 사람과 안 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 왜냐하면 돈은 저 집에서 버는데 쓰레기만 동네에 남겨.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이런 이익에 민박 이익의 30%는 기금을 받는 거예요. 동네 기금을 내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도 치우고. 또 그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 계단식 논에
논 하나가 이게 모를 안 심으면 그게 이빨 빠지듯이 빠지잖아요. 그거를 일꾼을 대서 짓게 하는 또 기금으로 쓰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민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민박을 하면 동네 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는데 그럼 전부 자기 집에 유치했다고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장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조경상 씨가 이장학이라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그러면 농사 짓는 거 말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 국가 공무원 연수원 있죠? 중앙공무원 연수원.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있거든요. 노다지 아마 강의하러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입은 나한테 10% 줘야 돼. 네? 네.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 아이디어를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방청객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혹시 사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못하면 집에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저기 두 분. 네, 제일 먼저 네, 지금 계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 저쪽 네, 저 선생님이 한번 마이크를 한번. 안녕하십니까. 영광에 사는 전차영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질문할 걸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다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두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으신 걸로 해가지고요. 요새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JTBC에서 보도도 되고 있는데, 영광 개정에 원자력 발전소가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게 원자력을 감축시킨다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민에서 입장에서 저도 근무도 하고 있고 지역민도 그쪽에서도 많이 적을 두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하나는 이 시장님 처음에 안철수 지하면서 양보를 받으시고 시장에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철수 씨가 시장에 도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재명 성남 시장님께서도 이제 서울시장을 한번 고려한다는 소리가 살살 조금씩 들리고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추석 전후로 해서 내 의견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고민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아니, 누구 편을 들다니요. 자기 편을 들어야지.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아마 그렇게 힘든 자리인 줄을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채우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개인의 저는 권력의 욕심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를 안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와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저보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하라고 했고요. 감사원장 얘기도 있었고, 여러분 아마 그때 신문을 보시면 제가 하마평에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정치는 너무나 하려는 사람이 많고 시민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시민운동, 아무도 오지 않는 시민운동을 저는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지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저렇게 개판을 치는 걸 보면서 정말 정치라는 게 도대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년 동안 서울시정은 어느 것 하나 없이 정말 혁신을 거듭해서 지금 어떤 학자가 분석해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66%가 서울시 정책과 싱크로 된다고, 그러니까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중앙정부와 또 지금 청년정책은 우리 김준성 우리 군수님이
정말 용기 있게 청년 정책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글쎄요, 저는 결국은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이게 개인의 무슨 거래입니까? 제가 마음껏 그냥 거래를 해버릴까요?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전에 왜 원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김준성 군수님이나 여기 의원님들 나오고 계신데 정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원전은 저는 말하자면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런 책임을 느끼고, 왜냐하면 영광 군민들의 또는 저 울산이나 지금 원전이 있는 부산 이런 시민들과 그다음에 송전탑이 만들어지는 밀양의 그 주민들과 할머니들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생산되는 전기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로 오고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해서요. 지금은 원전 2기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한 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몇만 가구가 미니 태양광을 다 집집마다 베란다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180만 명의 시민들이 에코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 마을이 지금 100개로 확대됐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이 에너지인 이런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와 똑같은 노력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14개의 원전을 지금 문을 닫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전은 장기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어느 시의원님이 그러셨는데 이게 문을 닫으면 지금 지방 세수가 한 1,000억 원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 정선하고 똑같습니다. 정선은 그게 그 도박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카지노를 지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수익이 엄청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영원히 그 도시가 갈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아까 청년 정책을 5년간인가요?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우리 김준성 군수님이 발표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정말 잘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청년이 미래잖아요. 이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 단순히 농업뿐입니까? 이게 아까 서비스업 온갖 어떤 창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영광이 투자에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미래적인 것은 바로 청년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만도 지금 2025년까지 언제까지 없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점점 깊어갈 때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1,000억의 지방세수가 확 줄어버리면 영광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청년에 투자해서 여기에 청년들이 모여들고 청년에 의한 농업이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기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서울시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미래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은평에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한 12개인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청년들만이 들어와서 청년 혁신이 여기에서 정말 꽃피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완전히 청년의 해방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영광군의 이런 정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원전이 당장 물론 문을 닫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박원순 시장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의 목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 아니 밤새 할 수 있다니까. 네.
일단 그 청중 질문은 좀 아껴두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패널 분들이 다 질문 못한 부분이 있고, 일단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은 아니고 패널 분들이 하나씩 질문을 꼭 할 수 있게끔 일단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보시니까 질문 해보니까 떨리시죠? 네.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안 하신 분들은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상당히 지금 떨릴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네요, 사회자가. 20대 2세 경영인 심슬기 의원님이 1차 산업의 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대 2세 경영인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심슬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농촌의 청년들이 그 시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동네로 다 올라가서 지금 농촌에 많이 부정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농촌에는 좀 많은 노동력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장님도 방금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농촌이 살아야 산업도 살고 국가도 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 지금 거의 손실된 상태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이면 저희 영광에는 거의 이제 그런 인구들이 없어진다고 아까 지금 농협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또 농업인들의 경기를 타거든요. 저희 또 이렇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지 혹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다시 농업에 혹은 농촌에 관심을 갖고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영광이나 어제는 제가 이제 해남에서 이렇게 또 청년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2세 경영인이라고 할까? 가업을 설계하는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이렇게 부모님의 이 가업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전문성도 많아지고, 쌓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다만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이, 야, 내가 이 평생 농업을 했는데, 아니면 이런 일을 했는데, 너는 좀 딴 거, 이 손에 기름이나 헛묻히지 말고 좀 살아라.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부모님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직업에 관해서 이런 귀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라도 이런 쪽도 경쟁이 몇십 대 1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 이 농촌의 청년들의 수입이 저는 이제 도시의 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심슬기 씨는 수입이 1년에 공개를 해도 되나요? 네, 제 월급은 140입니다. 아직은 지금 작네. 조금 더 이제 하면 더 키울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이런 가공이나 또 유통이나 또는 다른 이런 아까 캠핑이나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사실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시에 지금 가락농산물 시장도 서울시 산하에 있는데 거기 한 층에는 아예 식품 R&D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코너가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군이나 도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요, 나는 수입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농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이유는 이게 식량 주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많은 이런 이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다가, 근데 중국이 지금 이 관광을 완전히 끊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우리가 한국에 더 이상 식량 못 해주겠다. 그래버리면, 아니, 뭐, 어떻게 우리가 생존합니까?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식량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은 수입하는 것이 더 쌀지 몰라도, 그것이 너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는 이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가외 지원을 훨씬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농업이 미래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농업의 희망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도 아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곡에 지금 우리가 식물원을 세계 최고의 식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일부에도 저는 농촌 희망청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렇게 농업을 널리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또 인사동 사거리에 굉장히 핵심 요지에 그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와서 팔기도 하고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서울시도 노력 많이 할게요. 우리 저 심설기 씨의 수입이 적어도 더블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간은 빨리 가는데 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다음은 30대 대학생입니다. 그 정수경 위원님으로부터 비정규직의 서름, 그 문제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읍내에 살고 있고, 그리고 과거 대학교를 졸업했었는데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만학도 정수경입니다. 전 지금 간호학과로 편입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편입하기 전에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서러웠던 것이 그 재계약을 할 때 그때 가장 불안했었거든요. 그 도시에서 직장을 갖는다는 것조차 좀 이렇게 어려웠지만, 또 제가 그 의식주 생활 또 그거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됐던 부분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좀 그게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전 이제 의료진이 된다면 뭐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이 다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제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공공의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 그 의료원을 보면 비정규직하고 그다음에 쪼개기 계약을 통해서 고용 불안이 되고, 그리고 채용 공고를 봐도 그 비정규직을 주로 뽑는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전 좀 안타까웠었는데, 작년 12월 시장님께서 시장으로서 가장 보람찬 일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봤는데, 서울시립의료원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방안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본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시네요. 네. 근데 그 말씀처럼 이제 서울시의 시립병원의 이 의료진, 간호사들은 다 정규직이 됐고,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한 2,000명이 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뽑으면서 간호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게 우리 조기련 구청장님 나오고 계시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중앙정부가 또 채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제가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보니까 구청 보건소에 있는 이 비정규직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례로 곧 다음 단계로 아마 이제 이 구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울은 어쨌든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이 완전히 없도록 할 테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업무를 하시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영광의 인력을 또 뺏어가는 거니까. 네. 그 대신 아마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이제
전국화되게 됐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 공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컨대 영광에도 이제는 뭐 보건소나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근데 65세 이상이 되면 간호사와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나가서 전부 이게 신체 검사도 하고 해서 운동 처방이라든지 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뭐 이렇게 병원에 연결해 드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에서도 아마 일자리가 간호사로서도 생길 거니까 빨리 공부 마치고 영광에 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저희 청문회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번에는 청년 싱크탱크 부대표 김성경 의원으로부터 생활 임금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여성 농업인이자 청년 싱크탱크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경입니다. 제 키워드는 생활임금인데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시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이제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17년도에는 8,000원대, 내년부터는 9,000원, 그리고 그 다음 후년에는 이제 만원대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생활임금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최저임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그런 임금이고요. 생활임금은 이제 부양할 가족과 함께 최저한의 이런 어떤 생활을 적정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서울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 9,000원대, 후내년 되면 만원대로 이제 진입합니다. 아마 이게 국내 최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는 또는 서울시에 뭐 납품을 하거나 위탁받는 모든 업체들에게까지 아마 적용될 겁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일반 민간 기업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먼저 시행을 하면 결국 다 따라오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생활임금 많은 시대가 이제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좀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여력이 없는데 그렇게 고용하면 어떻게 장사란 말이냐. 뭐 이런 이제 어려움도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다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토요일, 일요일, 지금 토요일도 휴일이잖아요. 주 5일 근무제잖아요. 이거 처음 할 때는 정경련이나 뭐 또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휴일로 하고 나서 지금 뭐가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이런 삶의 질과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여러 가지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우리가 일단은 이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좋은 날이 왔나요? 그러니까 국가는 큰 부자가 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시민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자 도생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2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3부는 아주 간략하게 끝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그 맺은 말보다는 청중들이 한 분이라도 질문할 수 있게끔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자리는 페이스북 실시간 예, 어르신 마이크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 사는
박담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어둡습니다. 왜 그런 거니 하면은 지금 2020년대 간다 치면은 인구가 5천이 4천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처녀들이 시집을 안 가고 홀로 늙은 사람도 많고 총각도 노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짝을 지어서 애를 많이 낳게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퍼지게 할 수는 없나요?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어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미래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내 나이는 95세입니다. 제가 우리 박단식 선생님 뵈니까 진짜 애국자시고 청년이시네요.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이 애국적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은 그 청년이십니다. 앞으로 저 나이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나는 이제 5학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 나눈 것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에 이르고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그러면 어르신들을 정말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 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 기초가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숫자는 줄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는 지금 사라지고 진짜 이거는 뭐 저는 어떤 안보 위기보다도 더 중대한 위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청년들이 기꺼이 결혼해서 아이도 놓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놓기도 어렵고 또 낳아봐야 뭐 누가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 애를 갖고 쩔쩔매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애를 놓겠냐 말이에요.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 애 낳았다고 뭐 무슨 저 돈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출산에서부터 나중에 뭐 정말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주는 그리고 거기에 생기는 그 온갖 애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여유가 있어서 이런 복지를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모델로 삼는 북유럽 같은 데서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어찌됐든 모든 일은 사람이다. 사람이 이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창조적인 생각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경우에는 그럴 여유가 없게 지금 세상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시는 그 소득 주도 성장론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전율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요.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제가 뉴욕에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진짜 줄 그어가면서 봤는데 그 책에 보면 그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 고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아까 22조를 강바닥에 썩어도 나라가 당장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강바닥에 쓸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죠. 아까 지금 공무원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과로 때문에 자살하거나 사망한 사람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재정으로 그냥 일자리 주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은 정말로 많거든요. 아까 농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일들도 생각해 보면 많아요. 예?
뭐 예컨대 농업혁신 전도사 이런 직업을 만들어서 농업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람을 1000명을 채용할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월급이 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 어디다 씁니까? 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옷 사 입고 밥 사 먹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말하자면 이런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큰 계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네. 네. 아직도 질문을 못 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셔서 30대 직장인 그 서양탁 의원님의 이어서 바로 창의적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그 안철수 씨, 이재명 씨보다 박원순 시장님을 더 응원하는 30대 직장인 서양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방금 그 토론 자리에서 그 창의적 일자리는 많이 또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는 그 참여연대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 시장 선거를 통해서 또 이제 직접 정치에 나서셨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87년 민중항쟁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시고 계속 이런 올바른 행보들을 해오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큰 평가를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뭐 소위 3포 세대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겪고 있는데요. 그 이 시대에 청년들이 뭐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꼭 해달라는 그런 좀 독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탁 씨는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나 안철수 대표나 오더라도 꼭 같은 소리 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냥 평범한 대학생에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하는 이런 일을 하기로 결심한 중요한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책의 하나가 그 감방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예링이라고 하는 독일의 법철학자가 쓴 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100페이지 조금 넘는 작은 책인데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말하자면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거기 이르는 과정은 투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어떤 일도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투쟁해서 성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깨어있고 단결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그래서 관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인의 자리를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촛불의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확인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쳤던 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사실은 헌법에만 정해져 있지 실제 그게 관철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우리 주민의 힘으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협치를 최우선에 놓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정책에 실패하는 건 용서를 하든 협치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치 잘하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승진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년이 되니까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은 정말 협치를 잘합니다. 협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 중에 너무나 훌륭한 정책들이 많아요. 저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의 어려움과 고통과 민원 중에서
하나도 어떤 것도 사소함은 없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 우리한테 월급을 주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오직 시민들의 그러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정책도 그게 3년에 걸쳐서 청년 당사자들이 우리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한 4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3년 동안 토론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해. 그래서 정리해준 20개의 정책이 바로 청년 보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그게 한 2년 됐나요?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겁니다. 그 안에 청년 수당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있고 또 청년 주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 집이 너무 없잖아요. 집이 너무 비싸잖아요.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하게 해주고 그 대신 40%를 기부채널 받아갖고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한 4만 호 정도를 만들겠다는 게 그 정책에서 나왔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청년 민달팽이 유니언 같은 본래 그게 연세대학교 하나의 서클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막 여기저기 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일종의 주택 사업자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주택 사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도전숙이라 그래서 청년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창업도 할 수 있게 지금 성북구에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놨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청년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상황과 청년의 정책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청년의 정책은 청년들이 만들어야 되고 청년의 예산은 청년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년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정말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그냥 누가 떡주기를 가만 기다리고 있어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요구하고 때로는 투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준성 군수님은 투쟁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셨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패널들이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토론회 들어보니까 좀 수준이 괜찮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 영광의 청년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청년 공익 활동가에 대해서 사실 시골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도시에서는 되게 좀 익숙한 단어거든요. 그 질문을 끝으로 패널들이 드리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 공익 활동가에 대해서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 질문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즘 화두는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경험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개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던데 특히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아주 부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일자리 만들기 공모전에서 청년 마을 재생활동가 양성이라는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활동가라는 명칭 자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지역 불균형 극복 차원에서 지역의 청년들을 일정 정도 공익활동의 인턴으로 채용하여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류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괜찮겠죠. 생태, 환경, 농업 등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 청년이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자꾸 하면 박 시장은 서울을 안 챙기고 자꾸 전국만 챙긴다. 그럴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우리가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가 좀 돈은 좀 내게 하고 그리고 실제 사업은 우리 서울시와 또 예컨대 전라남도 하고 같이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죠. 그 전남대학교 총장님
또 조선대학교 총장님, 호남대학교 총장님 세 분과 제가 MOU를 맺어서 지금 보통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근데 서울에 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뭘 보려면 아니 뭐 낫도 설고 물도 설고 또 어디 자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기숙사 같이 지어서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서울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도 만들고 또 숙소도 제공하는 그런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마포 쪽에 그 어린이집 하나를 이렇게 개조해서 아마 그런 방을 일단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그 아마 이런 영광에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일거리가 있고 이런 걸 아마 알게 되면 서울의 청년들도 굉장히 오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아까 농촌 인력, 노동력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서울의 지금 인구 중에 이른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그러니까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약 210만 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은퇴를 이미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저는 서울에 이제 살기보다 인생 이모작을, 제2의 삶을 아마 농촌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50 플러스 캠퍼스라고 해서 그분들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농, 귀촌, 귀향입니다. 도시농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학교 교사를 마치고 자기는 연금도 좀 나오고 그런데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한테 여기 와서 뭐 텃밭도 좀 가꾸고 뭐 본격적인 농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이런 50 플러스 캠퍼스나 또는 우리 서울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이 귀농 프로그램에 우리 김 군수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강필구 의장님 강의 한번 하러 오시죠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 잘 이렇게 설득해서 끌어오세요. 네? 그러니까 210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를 저는 서울시 무조건 서울에 다 눌러앉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청년과 그런 세대까지 영광의 인구가 지금 얼마죠? 5만 5천이면 뭐 한 210만 명 중에 한 50만 명만 데려가시죠. 네. 벌써 2시간이 다 지났고요. 일단 청중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을 텐데 좀 진행이 좀 미숙한 것도 있고 사실 시장님께서 너무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한 질문을 드리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영광군과 여러 지역에서 사실은 시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힘과 이안이 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방청객에서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요,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성함하고 남겨주시면 나중에 제가 틈틈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감동입니다. 아마 여기 영광 군민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보니까 뒤에서 무안에서도 오시고 뭐 이 인근 지역에서도 오셨는데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자리 거의 지금 안 비운 상태로 지금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여러분 청년들 보시기에 진짜 질문도 내용이 있고 잘 했죠?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정말 빛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성장하면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농촌의 문제, 이런 사회적 문제, 또 국가의 문제도 너끈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거에 중국에 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언어가 수도였는데 거기서 발굴을 해보니까 각골 문자들이 대량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요즘 아이들 못 쓰겠다고. 그런데 중국의 역사가 그 후에 얼마나 큰 발전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고민도 깊고 역량도 있고 비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보면 늘 감동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영광에서 오늘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힌 저는 이 토크쇼고 또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역량을 저는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미래 가능성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이 청년들이 영광의 문제를 또 이 농촌의 문제를 또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영광 청년들이나 영광 국민들에게 아마 두고두고 큰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대표해 시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뜨거운 박수로 이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서울에서 오신 박혜영 씨 그대로 계시나요? 가셨나요? 네, 잠깐 나오셔서 시장님하고 기념 촬영하신다고 앞으로 좀 나와달랍니다. 네. 지금 그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하시고요. 지금 예, 그 10시까지 그 맥주 무료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하시면 시장님을 좀 모셔놓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일정이 허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